안녕하세요. 임경덕입니다. ADSP 47의 기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들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잘 출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ADSP 시험 100점 받기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항상 70점이고요. 공부 시간이 많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이게 점수가 금방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고 오히려 실무 같은 것들을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7회 같은 경우에 1과목, 2과목 좀 수월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한 과목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 1과목, 2과목은요. 평이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암묵지, 형식지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위에 SECI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넣어놨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서 SECI 순으로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절차를 거쳐서 암묵지와 형식지의 어떤 전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DIKW 항상 나오는 것인데 보통 DIKW 네 가지를 한 지문씩 넣어 놓고 그 중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하고 뭐 널리지,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은 정보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지식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들을 보면은 지문만 잘 읽어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축적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문 속에 답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익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복원하다 보면 일부러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문제나 지문 같은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달아놨고 그다음에 영어 표현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다 붙어 있어서 훨씬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뭐 영어로 나올지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을지 또 지문이 얼마나 자세할지 아닐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3V가 있는데요. 영어가 달려 있으니까 더 쉽죠. 네, 가용성은 3V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서요. 연관 분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파트 1에 보면 첫 번째 과목에서 보면 아주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분석 방법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실제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파트 3이긴 하지만 3과목이긴 하지만 1과목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컨셉,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것이 나올 수 있고요. 4번을 보면은 연관 분석은 변수 간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연관 분석보다는 상관 분석이라든가 혹은 선형회귀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인데요. 여기서 군집 분석, 뭐 분류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연관 규칙 학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일반적인 최적화의 문제겠죠. 군집 분석은 최적화하는 거리가 머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사생활 침해랑 뭐 책임 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 같은 문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 통제 방안 이야기가 우리 가이드에도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다 보면 1번이 답인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4번 나다가 옳지 않으니까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 보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 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기 자체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T로 시작하는 저 단어가 눈에 보이니까요. 밑에 있는 지문들 4개를 봤을 때 OLTP에 있는 트랜잭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3처럼 보일 텐데요. 나머지 것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질문인데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되게 좀 뻔한 경우들이 많죠. 다 갖춰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쏠리지 않고 모든 역량들을 골고루 갖춰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2번을 보면은 항상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 항상 이게 잘못된 표현이겠죠. 잘못된 말이 될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파트 1 빠르게 한번 10문제 살펴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파트 2로 넘어가 보시죠.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으로 가보면 좀 외울 것들이 좀 많죠. 외울 것들이 많아서 내가 아무리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책, 그렇죠? 수험서를 살펴보지 않거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파트 2의 10문제 또 빠르게 살펴보시죠. 분석 기획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분석 기획 단계는 말 그대로 기획, 아직 실행되지는 않은 거고요. 한 적도 없는 거, 혹은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는 거죠. 가늠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문을 잘 읽어보면 답이 있는 게요. 네. 이미 시작부터 기획 단계부터 최대한 복잡하고 정교한 모형을 설계를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기획을 할 때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잡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뭐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어떤 후보 알고리즘들이 있는지를 찾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12번에서 데이터의 형태, 뭐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묻는 것들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로그 데이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집이나 방에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라고 해보면 그런 센서들이 어떤 값을 만들어내냐면요. 글자로 연결되어 있는 값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2025년 뭐 11월 11일이다. 그리고 여기 시간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뭐 오전 11시 30분이 있는데 여기에 위치 뭐 01번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센서 뭐 아이디를 봤을 때 뭐 D1번이 있는데 여기서 측정된 온도 값이 25.3도다.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자르기 작업을 합니다. 이만큼은 날짜와 시간이구나. 이만큼은 위치라든가 뭐 센서 정보구나. 마지막에 3개 있는 붙어 있는 애가 실제로 온도니까 이걸 잘라내서 10으로 숫자로 바꾸고 10으로 나누면 온도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IoT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들은 이 텍스트 한 줄을 그대로 어떻게 분석에 활용하거나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쌓을 수는 없는 거죠. 파싱이라고 하는 쪼개기 작업, 뭐 형식 바꾸기 작업들이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데이터 탐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탐색 과정이니까 탐색에 적합하지 않은 거 하나 바로 눈에 보입니다. 탐색 단계부터 벌써 이미 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14번 이번에는 기획 단계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 어떤 걸 써야 되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ADS-B 기출 문제라든가 책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보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요. 책을 본 적이 있거나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이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분석의 대상을 알고 있다, 모른다. 분석의 방법을 알고 있다, 모른다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주제 유형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 걸 찾는 문제라서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15번입니다.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요. 이게 상향이니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bottom up approach에 해당합니다. bottom up approach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이 지문을 제가 뭐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뭐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답 문항을 보면 4번인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뭐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고, 거기서 관계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주제를 선택을 해보고요. 여러 개 주제 중에서 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가보고, 그다음에 그 별로다 싶으면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상향식 접근 방식,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4번에서는 문제가 미리 설정되어 있다. 이건 아닌 거죠. 문제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하향식 탑다운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작업을 해라, 이런 분석을 해라 라고 시킨 거를 하는 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걸 탑다운이라고 하고 얘는 하향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은 거죠. 16번입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걸 고르라라고 해놨는데요. 다 중요하니까 가나다가 답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분석 성숙도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그 체계죠. 그 정리되어 있는 표에 따라서 정답을 선택하는 거라서 책을 보셨거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유심 있게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는 단계, 뭔가 도입하는 느낌이 좀 들죠. 2번 도입 단계가 답입니다. 18번은 분석 조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분석 전담 조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답은 좀 수월하게 3번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19번에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책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글들을 좀 옮겨 놨고요. 좀 지문만 보더라도 그냥 뭐 별도로 해야 된다,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답인 문제, 좀 수월한 문제 중 하나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20번인데요. 이게 잘 따져보면 분석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 우리 교재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요. 분석 준비도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긴 하지만 분석 성숙도 부분을 보셔도요. 되게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덜 중요한 편입니다. 이게 분석 거버넌스 때문이에요. 거버넌스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제들이 나오고 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할 때는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냐, 어떤 게 뭐 현실적이냐를 따질 때는 돈 이야기가 빠질 수 없긴 한데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수행이라기보다는 뭐 현황을 파악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는 돈은 조금 덜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가 여기 6대 평가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파트 2까지도 살펴봤는데요. 파트 2의 내용들도 크게 어렵지 않은,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문을 재구성을 하면서 문항을 복원을 하면서 조금 더 힌트들을 많이 넣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되게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항상 어려운 데이터 분석 파트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에서는 제일 많은 30개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문항들도 있고 조금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되게 새롭게 나오는 문항들, 그 다음에 좀 내용이 많고 지문이 많은 내용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30개 문제를 모두 맞춰야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틀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 쉽고 명확한 문제들 있죠. 걔네들은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척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척도 이야기는 이 시대와는 조금 맞지는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문제에선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념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 0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 같은 것들은 0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0을 기준으로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런 애들이 3번에 해당하는 뭐 등간척도 개념에 적합할 거고요. 이 절대적 0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척도의 특징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있죠. 뭐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하고 뭐 0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비율척도 이야기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문제고요. 얘는 이론 문제는 아니죠.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4개의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이번에 보시면 분석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데이터 탐색 단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죠.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분석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데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는다. 이거는 나중 이야기일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원래는 상자 그림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자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값만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원래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최소값, 최대값이 있을 수 있고 여기로 선이 수염이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 이상치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상자 그림을 볼 때는 X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에 보면은 그룹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상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는 X축에 보면 그룹 변수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하나의 상자 그림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Y축이 중요한 거죠. 상자가 가로로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자가 가로로 누워 있을 때는 X축이 중요한 거고 Y축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자의 아랫변의 위치,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이제 Q1 25% 지점이 될 거고 문제에서 4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상자의 윗변의 위치, 여기에 높이가 Q3라고 부르는 75% 지점이고 실제 문제에서 12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상자 그림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IQR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IQR은 말 그대로 인터 쿼타일 레인지, 두 개의 사분위수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상자 그림에서는 여기 상자에서의 어떤 높이를 말하게 되고요. IQR이 8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보통 1.5를 곱하는 거죠. 그럼 1.5를 곱해보면 12가 나올 거고요. 상자의 아랫변을 기준으로 이 1.5배의 IQR만큼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상자의 윗변에서 이 1.5배 IQR만큼 또 이런 마진 범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상치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괜찮은 애들이고 이 범위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상하다. 값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상자의 아랫편의 위치가 4인데 거기다가 12만큼 내려가 보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상자의 윗변의 위치는 12인데 여기에다가 12만큼 더 올라가 보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뭐 혼동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부분과 좀 의미가 좀 와닿기도 하죠. 근데 이 통계 검정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와 그다음에 검정의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귀무가설이 맞다. 혹은 뭐 대립가설이 옳다. 검정의 결과로 뭐 대립가설을 채택을 했느냐, 혹은 뭐 기무가설 기각했느냐, 혹은 기무가설 그대로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요. 네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실제로 것과 검정의 결과가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귀무가설이 맞는데 H0가 맞는데 이걸 실제로 검정의 결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대립가설이 옳아요, 뭐 귀무가설 기각한 경우들이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보통 타입 1 에러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를 타입 2 에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표가 여기 위쪽에 실제가 있냐, 뭐 왼쪽에 실제가 있냐에 따라서 위치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개념을 봤을 때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H0 기무가설이 맞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맞는데 H1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H1 우리가 어떤 검정을 하는가, 어떤 검정 방법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계를 바꿈에 따라서 결론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타입 1 에러의 최대치를 알파라고 해서 유의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1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게 최소가 아니고 최대 허용 확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종 오류, 2종 오류, 보통 알파, 베타라고 부르는 것들을 둘 다 줄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줄일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입 1 에러를 줄 수도 있고 타입 2 에러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1 에러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 고정된 타입 1 에러에서 타입 2 에러를 최소화하는 검정 방법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이 에러라고 하는 컨셉을 보면 줄여야 된단 말이죠. 줄여야 되는데 타입 1 에러를 고정해놨다. 그럼 이만큼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안 된다. 타입 1 에러가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최소가 아니고 최대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이 30개 문제 중에서 어려운 한 5개 문제 안에 드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표본 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항상 변동성, 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를 이제 오차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표본 조사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조사, 그러니까 센서스가 아닌 이상 어떤 표본을 뽑는가에 따라서 결과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오차를 표본 오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차, 그러니까 샘플링, 데이터에서 샘플을 뽑는 거에서 전체에서 모집단의 샘플을 뽑는 거 말고 기존에 있던 다른 오차들 이런 것들을 비표본 오차라고 부르는데요. 비표본 오차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잘 선택을 하는 이유는 표본 오차를 컨트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표본 오차를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비표본 오차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에는 사실 이게 답지 그림이 이미 나와 버렸는데요. 라이트 스큐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혹은 저는 이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옛날에 배울 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라이트 스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봉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되거든요. 통장 잔고 이런 애들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여기 제일 봉우리에 해당하는 지점의 X 위치, 여기를 A,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B,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C를 찍어 놓고 일반적인 라이트 스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에서 A, B, C의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뭐가 들어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A에 해당하는 요 봉우리의 꼭대기 지점을 우리가 모드라고 부릅니다.
최빈값이라고 볼 수 있고 연속적인 분포에서는 제일 꼭대기 지점의 x값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빈값, A는 최빈값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C를 따져야 되는데 평균과 중앙값이 있겠죠. 연봉을 생각을 해보면 통장 잔고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일부의 돈 많은 사람들, 아주 일부의 고액 연봉자들이 평균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값은요 사람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일 돈 많은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든 뭐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조를 가지고 있든 중앙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그냥 한 칸씩 반 칸씩 옮겨갈 뿐이지 중앙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에서 평균은 여기에 있는 큰 값에 따라서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편이고요. 중앙값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니까 B가 중앙값, C가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지가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이게 가려지고 A, B, C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27번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 묻고 있고요. 역시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죠. 개통 추출법에 대한 문제를 보면 요거 우리 되게 저기 출구조사 같은 거 할 때 저 투표하고 난 다음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출구조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랜덤으로 관측지에 대해서 번호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랜덤이 아니죠.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놓고요. 첫 번째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K를 10으로 잡아서 매 10번째 사람마다 조사를 하자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럼 1번 사람이 랜덤으로 만약 뽑혔다. 그 다음에는 11번 사람, 그 다음 21번, 31번 사람이 뽑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내용은 괜찮은데요. 각 구간마다 하나씩 임의로 뽑는다. 이 컨셉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각 구간마다라고 하는 게 뭐 1번부터 10번 중에서 한 명을 뽑고 11번부터 21번 중 20번까지 중에서 한 명을 뽑고 이런 컨셉은 아닌 거죠. 그냥 특정한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대로 뽑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에서 7번이 뽑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7번, 27번 이런 식으로 10칸씩 건너뛰면서 계속해서 뽑는 방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한 설명은 다 잘 되어 있네요. 28번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 이 가설 검정 쪽 뭐 p-밸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렇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 있는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검정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유의 수준 보통 0.05를 설정하고 갑니다. p-밸류라고 하는 것이 H0를 기준으로 우리 데이터에 있는 어떤 특징, 특성, 관계가 나올 가능성인데요. H0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관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쓸모가 없다, 필요 없다가 H0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에서 그런 차이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을 p-밸류로 계산합니다. p-밸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을 줄 알았다. 차이가 없을 줄 알았다. 역시 H0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고 뭔가 차이가 있을수록 p-밸류는 더 작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p-밸류가 클수록 기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오히려 p-밸류가 작아져야지 H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확률이 아주 드문 일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되면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무가설 H0를 기준으로 p-밸류가 계산된다라고 하는 컨셉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29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상자 그림이 2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 상자 그림이 지금 복원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상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자 그림이 있다라고 치고요.
상자 그림에 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과 최소값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런 상자 그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상자 그림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깔려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 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상자 그림을 만약에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다라고 해보면 중앙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좀 펼쳐져 있고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비슷한 길이로 펼쳐져 있죠. 첫 번째 것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곡선으로 그려보면요. 약간 이런 느낌의 가운데로 몰려있는 느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걸 생각을 해보면 최소값도 아래쪽에 있고 25%도 아래쪽에 깔려 있고 중앙값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아래쪽에 관측치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고요. 위로 가보면 Q3라고 하는 75% 지점이 있고 최대값은 저기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처럼 이런 느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사분위 범위 같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자 그림을 보고 우리가 관측치들이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혹은 관측치들이 어느 쪽에 몰려 있을지, 중심 쪽에 몰려 있을지, 왼쪽에 치우쳐서 있을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4개의 지문 중에서 뭐 옳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얘는 정확한 상자 그림을 복원을 못해서 제가 뭐랄까요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자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주성분 분석은 원래 있던 변수들을요, 기존 변수들을 선형결합, 가중평균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 성분들끼리는 서로 남남이게 만들어요. 뭐 직교한다, 서로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을 보면은 서로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성분 분석 자체가 뭐 우리 나중에도 나올 뭐 다중 공선성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혹은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서로 관련이 깊은 애들을 묶어서 걔네들을 묶어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 때, 새로운 성분을 만들 때 만들어진 성분들끼리는 관계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분들끼리 뭔가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정보의 중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선형회귀 이런 데 활용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관측치가 10개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숫자로 표현해보면 n이 10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힌트가 단순 선형회귀입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양은 y를 x 하나로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풋 변수, 흔히 우리가 p라고 부르는 애가 1인 거죠. 뭐 베타까지 했을 때 뭐 이 개수로 보면 2개가 될 거예요. 이게 오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결정 개수 R 스퀘어를 계산할 때 표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과 관련이 될 겁니다. 오차 제곱합 SSE가 있는데요. 얘를 오차 제곱, 오차 평균 제곱 MSE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표를 보면 이게 자유도라는 컨셉이 나오는데요. 전체 모형에서의 자유도는 전체 표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n-1이 항상 달려 있죠. 이거는 전체 평균과 관련된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보면 모형의 자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가 있는데 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면은 네, 여기에 보면 보통 p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 여기는 n 마이너스 p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x 인풋은 한 개지만 지금 모르는 추정의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 제로도 모르고 베타 1도 모르고 모르는 애가 2개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를 따졌을 때 모형에서 들어온 이 p라고 하는 n은 x에다가 더하기 1을 x의 개수에다 더하기 1을 하게 되고요. 회귀 개수의 개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자유도를 계산해 보면 모형에는 원래 2개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빼기 1을 해보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 개수에서 모르는 거 2개 개수 2를 빼게 되면 8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에서의 자유도를 생각을 해보면 10 빼기 1을 해서 9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8을 하면 이렇게 9가 나오도록 자유도 부분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을 가보면 이제 오차 제곱합이 있어서 표현이 sum of squared 뭐 error in 애가 여기 SSE가 있고요. 어떨 때는 뭐 sum of squares of 뭐 regression이라고 해서 R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게 뭐 다른데 앞쪽에 뭔가 다른 이름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묻고 있는 거는 SSE가 20인데 이거 MSE를 계산을 했을 때 MSE가 얼마가 될 것이냐인 거죠. 요거 20을 8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중공전성 문제를 묻는 32번 문제입니다. 다중공전성은 x들끼리 뭔가 관련이 깊은 문제이죠. 그래서 y를 x들의 관계, x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1, x2, x3, x4 여러 개의 x들이 있는데 얘네들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얘네들끼리 뭔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애매모호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을 한다라고 해보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베타 3 x3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때 회귀계수 베타 1, 베타 2, 베타 3 같은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원래 선형회귀 모형은 여기 있는 x들끼리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다중공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중공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여기 위에 있는 세 개의 문제, 세 개의 방법인 거죠. 그냥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넣거나 필요한 변수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분석가가 직접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리찌나 뭐 라쏘 이런 애들을 쓰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의역을 해보면 알고리즘의 결과를 좀 의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베타2, 베타3의 회귀 개수들이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애매모호하게 숫자들이 찍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아주 작은 값들을 좀 0쪽으로 몰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귀 개수들이 0쪽으로 좀 몰리면서 여기에 있는 x2를 안 쓰게 되는 변수 선택이 되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4번의 문제를 보면 얘는 아예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여기 y라고 하는 애가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yes, no의 문제, 0, 0, 1의 문제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y라고 하는 애가 범주형이거나 뭐 레이블이 있는 그런 그룹 변수일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는 거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다중공전성의 문제는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변수가 y가 yes, no의 문제인데 인풋으로 들어간 x들의 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에서 또 다중공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방금 그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서 연장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y를 x들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x들이 서로 다를 때는 내가 설명하는 영역, 얘가 설명하는 영역이 확실히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얘네들이 서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x1이 설명할 수 있는 거 x2도 설명할 수 있고 x2가 할 수 있는 역할을 x1이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귀 개수도 좀 애매하게 나올 수 있고요. 얘네들끼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좀 나눠 먹기가 좀 강해집니다. 확실한 내 거가 없고 남들과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회귀 개수의 추정치가 뭐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회귀 개수의 분산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내 거가 확실할 때는 회귀 개수도 확실하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말은 숫자로 표현해 보면 분산이 작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거, 네 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확신의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산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팽창 요인 같은 것들을 숫자로 계산을 해서
뭐 특정한 인계값을 기준으로 다중 공선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는 앞쪽에 있는 이야기는 맞는데요. 뒤에 있는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회귀 모형의 어떤 적합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선형 회귀인지 로지스틱 회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지금은 선형 회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보셨을 때 estimated라고 하는 부분, 이게 estimate라고 하는 게 회귀 개수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조금 어긋나 있지만 p value들을 좀 보고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얘는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 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답만 보고 갈 텐데요. 여기 앞쪽에 y가 있을 거예요. y가 있고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베타 2 x2가 있겠죠. 여기에 private yes라고 하는 애가 x1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탑 어쩌고가 x2가 될 거니까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계산된 회귀 개수들을 보면 여기가 베타 1이 12.65, 그 다음에 베타 2가 0.12가 될 거고요. 이 수식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rivate yes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private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형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yes 아니면 no의 값을 갖는 private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걔가 yes이면 1 아니면 0인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든 뭐 졸업률이든 무언가 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 회귀 개수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private yes면 1이니까 그럴 경우에 y 값이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탑 10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귀 개수가 양수니까 얘가 1이면 혹은 저 비율이 높아지면 y 값도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방향성을 묻는 거죠. 네, 방향성을 묻는 문제에서 회귀 개수의 양수, 음수, 부호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p-value 쪽을 보면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아주 작은 숫자인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p-value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5번 문제 또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p-value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이 변수, 이 x3 변수에 대한 p-value가 0.05보다 크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변수는 y를 설명할 때 중요하지 않은 변수입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또 제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모형들을 적합을 할 때 보면 간결성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최대한 덜어내는 게 또 간결하고 심플하고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유의하지 않다. 4번의 문제를 보면 질문을 보면 유의하지 않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 모델의 최종 회귀식은 이 변수를 빼고 다시 한번 모형 적합을 해서 나오는 회귀 개수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와 있는 위에서 계산된 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최종 회귀식이 아닌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36번입니다. 시계열과 관련된 것들,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백색 잡음과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인 정상 시계열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계열 모형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정상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거의 정상성 여부라고 하는 건 화이트 노이즈, 그 랜덤한 효과 있죠. 그거에 가깝게 나와야 정상 시계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어려운 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랜덤과 다를 바 없는 패턴, 그 데이터 안에서 뭔가 패턴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 설명이고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했을지 실제로 그냥 관계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나올 수 있고요. 사실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x와 y의 관계 혹은 x로 y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 개수도 일종의 어떤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 있죠. 범주형 데이터의 분석에서 표에서 예를 들면 뭐 성별과 뭐 합격률, 합격 여부를 가지고 뭐 성별별로 합격 여부가 관계가 있냐, 차이가 있냐 이거 볼 때 카이 제곱 통계량 활용하거든요. 얘도 일종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문이 나왔을지에 따라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요. 피어슨 상관계수도 그렇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도 그렇고 얘네들은 일단은 두 변수가 일단 숫자인 거를 가정을 하고 갑니다.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대표적인 이제 선형의 관계를 찾는 거죠. 피어슨 상관계수 아무리 이렇게 완벽한 곡선의 관계로 점들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피어슨 상관계수는 여기서 직선의 관계에 얼마나 가깝냐를 따지다 보니까 1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피어만 상관계수들은 뭐 순서를 활용하고 순위 같은 것들을 활용한 애들이죠. 요런 이렇게 곡선의 관계, 완벽한 곡선의 관계로 단조 증가하는 거,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기는 하는 거, 이런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1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곡선 형태의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추가로 넣어 놓은 거고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보통 상관관계, 뭐 상관계수 이야기가 나오면 피어슨과 스피어만 상관계수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고, 피어슨은 조금 더 뭐 선형의 관계 혹은 뭐 모수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피어슨이고요. 비모수라든가 비선형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답이 됩니다. 아리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리마는 크게 보면은 AR과 I와 MA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I가 차분, 얼마나 차이를 계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뭐 어떤 종목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이 되었다가 120원이 됐다. 다음 날 얼마가 될까요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변화량을 가지고 모형을 적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원에서 110원이 되었다. 그럼 더하기 10인 거죠. 그 다음에 또 120원이 되었다. 그럼 또 이것도 더하기 10이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될 것 같냐? 계속해서 더하기 10이니까 그 다음에도 더하기 10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130원이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차분의 개념입니다. 주가의 실제 값의 흐름이 아니라 주가의 어떤 변화량을 가지고 모형적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2번이 될 거고요.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부분이 2번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차분이거든요. 차분을 몇 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0번, 혹은 한 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변화량을 볼 것이냐, 혹은 약간 가속도의 느낌으로 두 번을 해가지고 모형적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을 한 다음에 AR과 MA를 따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네, 39번인데 이것도 네, 완벽한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회기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소득이라고 하는 애가 모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X에 인컴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밸런스라고 하는 게 Y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는 있어서 뭐 베타 제로도 있고 베타 원도 있고 뒤에 보면 학생 여부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선형 회귀 모형은 인컴이라고 하는 것과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각자 제 갈 길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이 크든 작든 스튜던트가 크든 뭐 스튜던트든 아니든 이거 남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인컴과 스튜던트는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 게 맞는데 아무리 인컴이 뭐 높다 낮다 한들 학생에 따라서 학생의 여부에 따른 효과는 여전히 밸런스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정상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상성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걸 묻는 거고요.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기준으로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없거나 뭐 고정되어 있거나 그런 거죠. 관계가 없고 차이가 없는 거니까 얘는
어렵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출력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인공신경망 자체와는 크게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소프트맥스의 그냥 활성화 함수 요거입니다. 얘는 뭐 다른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선택을 하겠다인 거예요. 딥러닝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개일 확률,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물이 개일 확률이 90%고 뭐 고양이일 확률이 1%고 사자일 확률이 뭐 1%다 이런 식으로 확률들이 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개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확률들의 어떤 이런 확률의 문제, 비율의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소프트 맥스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고요. 걔가 보시면 뭔가 전체를 더한 것 중에서 그 특정 클래스의 값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요게 소프트 맥스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41번의 문제에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주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정형 데이터 쪽에서 알고리즘들을 보면 거의 다 앙상블 기법, 트리 앙상블 기법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항상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고요. 특히 이제 부스팅과 관련된 개념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사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것만 보고 정답을 쉽게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한 가중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잘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스팅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에이다 부스트 같은 것들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약한 학습기 러너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위크 러너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모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잘 분류되고 잘못 분류되고에 따라서 관측지 행에 대해서 가중치를 바꾸는 알고리즘 그런 애들 에이다 부스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걔는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개별 모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중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는 사실 모델에 대한 가중치의 개념보다는 조금 관측치, 잘못 분류된 관측치에 대한 어떤 가중치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근데 에이다 부스트든 나중에 뭐 GBM이든 이런 애들도 특징들이 뭐냐면 모형들을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형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모형을 만들고 세 번째 모형을 만들 거예요. 모형이 여러 개일 때 얘네들을 뭐 단순히 더해가지고 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각각의 모형마다 여기에 가중치를 계산을 합니다. 각각의 모형에다가 얼마나 가중치를 줬을 때 실제로 y 값이 더 잘 설명이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측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 말고 원래 부스팅의 기법에 보면 각각의 만든 그 위크 러너들마다 가중치를 줘서 더하기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세 번째를 더하고 순차적으로 네 번째 모형이 나왔을 때 가중치 네 번째 새롭게 만든 모형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를 주면 좋을지를 따지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가중치는 똑같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해서 따로따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4번입니다. 네,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자 곡선의 형태, 요거 시그모이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그모이드는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y는 fx니까 x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딥러닝에서 보면 인풋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아주 넓은 범위의 값이 x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y 값을 좀 범위를 한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범위를 뭐 0부터 1까지로 한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한정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일반적이고 무난한 함수들이 이런 형태를 따르는 거죠. 보통 경계가 0이 되겠죠. 0을 경계로 S자의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인풋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인풋들에 따라서 y 값을 좀 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 중에서 가장 흔한 로지스틱 회귀는 여기에 가장 작은 값이 0이고요. 가장 큰 값이 1로 들어와서 우리 확률을 예측할 때 쓰는 거고, 어떤 또 다른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워낙 유명한 게 로지스틱 함수다 보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0부터 1 사이까지라고 봐도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0부터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변환하는 거, 요거 시그모이드 함수냐? 근데 시그모이드 중에서는 0부터 1 사이가 아닌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가장 그럴듯한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오분류표, 컨퓨전 매트릭스가 있고요. 여기서 민감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감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지 우리가 잘 따져야 되는데요. 민감도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 대상에서 실제로 그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럴 거라고 잘 찍었는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민감도 계산하실 때 이 오분류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실제 값이 왼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값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를 일단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민감도도 그렇고 이 F1 스코어, 뭐 특이도 이런 애들 있죠. 다 관심이 있는 수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true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할 것이냐, false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할 것이냐, positive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할 것이냐, 네, 뭐 negative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할 것이냐, 얼마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별말이 없으면 true 혹은 positive 혹은 yes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문제는 뭐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답이 없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애들, 관심이 있는 애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측한 애들이 얼마나 되냐가 되겠죠. 실제 값을 기준으로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true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통 보면 되니까 여기에 보면 총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 true일 거라고 예측한 거는 10개가 되겠죠. 그럼 30분의 10해서 0.333이 나오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이 오차 행렬이죠. 뭐 오분류표, 뭐 혼동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너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지 마시고 항상 이 축 이름 같은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45번 대표적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위쪽에 지문을 일부러 좀 어려운 걸 좀 풀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 기대값 계산과 최대 가능도 추정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EM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K평균 군지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K평균 군지파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표들을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보면은 X축에는 모형의 어떤 복잡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Y축에는 지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잡해질수록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복잡도가 뭐 1, 2, 3, 4, 지금은 그룹의 개수니까요. 1, 2, 3, 4. 이렇게 그룹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지표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최적의 뭐 복잡도 순간들을 잡아보자 컨셉이고요. 얘네들을 보면은 아주 높다가 복잡해지면은 개선이 잘 되죠. 근데 개선의 폭은 점점 완만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 되면은 아무리 모형이 복잡해지거나 하더라도 잘 개선이 안 된다. 큰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우리 스크리플러 팔꿈치 그림이라고 합니다. 손 관절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완만해지니까 보통 요 시점을 딱 끊어가지고 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완만해지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랄까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적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니까요. 아마 그림이 삭까지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뭔가 줄어들다가 5부터는 완만해가지고 평탄해졌다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실제 그림이 그랬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삭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K평균 군집합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실루엣 계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 분석에서 최적 포인트를 하나 찾아야 될 때 이런 방법들, 스크리플랫이라고 하는 팔꿈치 방법, 뭐 엘보우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네. 여기 솜과 이제 DB스캔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둘 다 좀 어렵죠. 그룹을 나누는 방법 중에 보면 K평균 군집합 같은 경우에는 관측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어떻게든 이 영역을 뭐 파란색, 뭐 빨간색,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여기에 최적 공간들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DB스캔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죠. DB스캔은 이렇게 점들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의 관측치가 있으면 얘네들이 조금씩 영역을 확장을 해가면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을 해가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룹이 있었으면 얘네들도 그룹을 조금씩 확장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절차 방법이 좀 다른데요. 요거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격자를 설정을 해놓고 얘네들에다가 데이터를 입히게 되면 모형을 적합을 하게 되면 점들이 점점 이 그룹 쪽으로 딸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방법으로 군집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기다 보면 격자 혹은 이 노드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노드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서 네, 정답이 4번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어려운 문제니까 뭐 5개 안에 드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K평균 군집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K평균 군집합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죠. 계층적 군집 분석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관측치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점이 10개가 있으면 우리 10 콤비네이션이겠죠. 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건수가 나오겠지만 점이 100개가 되면 이게 100 콤비네이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점이 10배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리를 계산해야 될 양이 10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거의 관측치의 제곱 거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얼추 제곱만큼의 계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이 10개였다가 100개였다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가 관측치가 많을 때는 비효율적이고요. 그거에 대응하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놓은 게 K평균 군집화입니다. K평균 군집화는 점들이 있을 때 랜덤으로 뽑죠. 랜덤으로 초기 대장 위치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초기에 이런 식으로 대장의 위치들을 잡아놓고 여기서 영역을 나눠보고 나눠진 영역 안에서 다시 평균 지정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처음에 관측치들을 선택을 하는 그 랜덤으로 뽑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도를 할 때마다 랜덤으로 초기 관측치의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문제는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는 관측치들의 평균 값을 활용을 해서 무게 중심 혹은 군집의 중심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저기 왼쪽 끄트머리에 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해보면 이 파란색들 그룹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무게 중심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새로운 무게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런 순간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 다음 반복을 하게 되니까요. 다음을 가보면 이 무게 중심 파란색의 새로운 무게 중심을 봤을 때 기존에 여기 파란색으로 찍혀 있던 애들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너무 저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버린 거죠. 그 다음 번으로 가보면은 이 관측치들이 빨간색 그룹에 속하게 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 혼자만 남게 되겠죠.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더 빨리 이동할 거고 이상한 애가 혼자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상치가 있는 문제에서 K평균 군집화를 실행을 해보면 관측치가 하나밖에 없는 군집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확실한 오답이 눈에 보이죠. 단순하고 빠른데 이유가 초기 중심을 랜덤으로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중심이 어디가 잡히는가에 따라서 군집파의 결과가 계속해서 달라진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계층적 군집파에서 군집을 합칠 때 거리를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군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층적 군집파에서 모든 거리를 계산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애매하긴 한데요. 뭐 이렇게 세 번째 그룹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룹들을 합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와 B와 C 그룹이 있을 때 AB 그룹을 합칠까, BC 그룹을 합칠까, AC 그룹으로 합칠까, 이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 있는 거예요.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룹끼리의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장은 컴플릿 링키지 같은 경우에 제일 먼 거리를 기준으로 제일 먼 거리 이런 애들이 되겠죠. 요런 애들을 기준으로 어느 게 더 가까운지를 보자가 되는 거고요. 평균 연결법은 여기 있는 관측치들끼리의 거리가 이미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 평균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 링키지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그룹의 평균 중심점을 가지고 거리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거리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하나가 이제 와드 연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위에 나와 있는 이 설명입니다. 우리가 군집화를 하겠다, 그룹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비슷한 애들을 하나로 합쳐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애들, 가까운 애들끼리 합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의 관측치가 있었는데 얘까지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끼리는 서로 닮고 우리끼리는 가까이 있다. 무게중심 쪽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룹이 있었는데 아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운 그룹을 묶이게 되면 우리 세 명이 있을 때는 여기가 평균 지점이었는데 평균 지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각각의 관측치들이 평균 지점에서 원래는 가까웠는데 더 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심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차 제곱합, 뭔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측치를 더 가지고 올 것이냐. 예를 들면 세 개가 관측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 얘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 두 개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얘를 합치는 게 왼쪽 아래에 있는 얘를 합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뭔지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뭔가 오차, 제곱합,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같은 것들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기능 있죠? 얘를 합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와드 연결법이라고 하는 거의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나머지 세 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다라고 해보면 위에 있는 설명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4번 와드 연결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연관규칙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커피의 지지도를 찾는 문제인데요. 지지도는 전체에서의 비율이죠. 그 지지도는 특히 방향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 중에서 우유와 커피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수 비율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0.3이 됩니다. 네, 이렇게 50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문제랑 겹치지 않으면서 좀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하는 혹은 기존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던 기출 문제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긴 한데요. 그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7회 문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다음 차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